2. 운명의 문. 한산한 다방의 공기 속에 권태로우면서도 달콤한 음악이 담배 연기처럼 스렸다가 흩어지다가 하며 아른거렸다. 나는 마주대한 여인에게로만 쏠리는 시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어색해하면서 귀에 들려오는 음악에다 관심을 쏟으려 했다. 틀림없이 이미 들은 적이 있는 음악인데 곡명이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그 곡 이름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기억이 나지 않았다. 무심결에 중얼거렸다. 무슨 곡이더라? 알듯 말듯한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에게 대하는 의아한 표정이 그 여인의 얼굴 위로 스쳤다. 나는 당황했다. 지금 들리는 이 음악 말입니다. 그 곡명을 알듯 한데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같은데 저도 공연히 아는 척 했다는 듯이 그녀는 수줍게 눈을 아래로 깔았다. 맞습니다. 드뷔시의 곡입니다. 나는 눈이 크게 뜨이는 느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곡명 하나를 안다고 해서 대단해할 것은 없었지만 불행에 지친 듯한, 그리고 청초하기만 한 그녀의 입에서 드뷔시란 이름을 듣는 것은 또 다른 새로운 감명이었다. 주문한 차가 왔다. 나는 그 찻잔에 손을 대려다가 우리들은 아직까지 통성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득 상기했다. 그래서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나를 소개했다. 실례했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저는 윤태호라고 합니다. 저는 방건숙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낯선 곳,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다방에 알지 못하는 여인과 이렇게 앉아있으니 외국을 여행하다가 도중에 길동무를 만난 듯한 이국정서 비슷한, 여정 비슷한 감회가 돋아났다. 병원에 두고 온 사람에 대한 관념은 이상하게도 떠오르지 않았다. 방 여사께서는 음악에 조예가 깊으신 모양이지요. 서투른 찬사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이는 모습으로 방건숙은 찻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드뷔시를 좋아하십니까? 특별히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묻자 방건숙은 마지못한 듯 대답했다. 직업이니까요. 직업? 그러면 음악가이십니까? 음악가랄 수도 없습니다. 음악교사입니다. 음악교사. 부산 어떤 여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라 퍽 재미있겠습니다. 그렇지도 않지요. 그럴까요? 의무적인 시간을 거듭하면 되레 음악에 대한 신선한 애착을 잃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나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할 것 같았다. 가르치려 노력하다 학문에 대한 매력을 잃은 내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도 교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사라는 말을 듣자 방건숙은 한결 마음이 놓이는 모양이었다. 같은 직업을 가졌다는 사실은 뭐니 해도 친근감을 더하고 유대감을 강하게 하는 것이다. 뭘 가르치십니까? 이렇게 묻는 방건숙의 말소리는 밝았다. 사회 과목이지요. 사회 과목 가운데도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있지요. 그러나 저는 전문 분야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역사, 지리, 일반 사회 뒤죽박죽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말씀을. 저는 겸손이란 것도 모릅니다. 하여간 사회 과목 교사 가운데 엉터리가 제일 많은데 저는 그 엉터리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럴 리가 있지요. 과목 내용이 워낙 광범위하니 자연히 공부가 산만해지지 않을 수 없거든요. 가령 어떤 문제는 학자가 일평생을 두고도 해명할 수 없는 것을 1시간쯤으로 해치워야 하니 우선 수업 내용과 형식에서 엉터리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 조건의 탓도 있지요. 그만한 자각을 가지신 교사이면 훌륭한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건숙은 조용하게 웃었다. 입술 사이로 살금 비춰진 새하얀 이, 눈꼬리가 조금 치켜 올라간 느낌으로 어울린 방건숙의 웃는 얼굴엔 새로운 인상이 고였다. 선생님이 주로 관심을 가지신 학과는? 역사이지요. 아까 방 선생께서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부담감 때문에 음악에 대한 생생한 애착을 잃어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감입니다. 저도 역사를 가르치려고 자료를 모으고 정리해 1시간 단위로 요리하는 과정에서 역사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나와 방건숙은 이와 같은 말을 주고받음으로써 뜻하지 않은 교육론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학문을 하는 학자와 학문을 가르치는 사람은 별개다.
예술을 하는 예술가와 예술을 가르치는 사람은 별개다. 이런 결론에 서로의 의견은 합치되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교육에 관한, 예술에 관한, 학문에 관한 의견을 털어놓은 것은 참으로 오랜만의 일이었다. 속된 일들에 쫓기고 아내의 병에 쫓겨 자기 자신의 상실한 세월을 새삼스럽게 떼내어 보았다. 방건숙도 역시 나와 같은 감상이었는지 모른다. 그래 다음과 같은 탄식이 있었으리라. 스스로 뜻한 일에 몰두할 수 있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딱한 일이죠. 딱한 일. 나는 중얼거렸다. 어디 그런 것만이 딱한 일이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삼가기로 했다. 그 대신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해보았다. 저는 운명론자가 되어버렸답니다. 만사를 운명에 맡기는 뜻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운명만을 기다린다는 뜻은 아니고요. 운명이라는 말을 꺼내자 방건숙의 표정은 일순 굳어지는 것 같았다. 잡담에 넋을 잃었다가 돌연 자기의 원위 취해 돌아온 사람처럼 방건숙은 고칠 필요도 없는 옷매무새를 고쳤다. 나도 지금쯤 침대 위에서 나만을 생각하고 있을 아내의 얼굴을 마음의 표면 위에 떠올렸다. 만일 아내가 지금 나와 방건숙이 이렇게 마주 앉아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방건숙의 심리도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나는 화제를 병원에 누운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이 이 자리에서 구원되는 길이라 생각했다. 주인 되시는 분은 입원하시기 전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입원하기 전에도 2년 동안 병석에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제 아내는 5년 동안 누워 있었지요. 5년이나? 그렇습니다. 결혼하자 곧 발병했으니까요. 수고가 많으셨겠습니다. 병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보니 마주 앉은 우리들은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실체는 병원에 있고 그림자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웠다. 그러나 나는 신뢰를 무릅쓰고 다시 한번 물었다. 주인 대신에 부는 직업은 은행원이었습니다. 좋은 직업이었군요. 나는 이렇게 말하곤 극히 의례적인 발언을 한 데 대해 후회했다. 방건숙은 긴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니 정상적인 생활을 한 것은 1년이 될까 말까 했어요.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나는 그 다음 말을 기다렸지만 방건숙은 그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의사는 뭐라고 하십니까? 희망이 없다는 얘기였어요. 방건숙의 어두운 표정 앞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더비쉬의 목신의 오후에 이어 가벼운 탱고가 흘렀다. 그 공명은 쉽게 알 수 있었다. 검은 눈동자. 더비쉬의 곡 다음인데도 검은 눈동자는 제 나름의 감동을 호소했다. 감미롭고 애상적이면서 리드미컬하게. 선생님의 부인은?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아내의 경우 의사는 결코 희망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있다고도 말하지 않았다. 본인의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의사는 말합디다만. 본인의 마음먹기? 예. 방건숙은 그 이상 대묻지 않고 묵묵히 시선을 탁자 위에 떨어뜨린 채 앉아있었다. 그런데 아내의 신경이 어찌나 예민한지 이 편의 신경이 말라붙을 지경입니다. 섣불리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진땀을 빼야 하니까요. 환자는 모두 마찬가지인가 보죠. 제 남편도 그래요. 몸이 쇠약해질수록 신경만은 예민해지는 모양이에요. 의식도 또렷또렷해지고요. 그래 저는 문병 갈 때마다 얘기를 하나씩 준비해 가기로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준비하십니까? 그저 황당한 얘기들이지요. 얘기나 해서 기분풀이를 해야지. 이런저런 말들을 주고받다가 어느 국면에서 비위를 상하게 할지 모르니. 그럼 오늘도 얘기를 하셨겠군요? 그렇죠. 방건숙은 무슨 큰 실례나 범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눈치를 보이면서 말했다.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그 얘기를 제게 들려줄 수 없나요? 이 다음에 제가 남편에게 얘기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장자의 얘기에 어떤 과부가 죽은 남편의 무덤에 부채질을 하는 것이 있잖아요. 저는 모릅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대충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방건숙은 퍽 재미있는 얘기이긴 한데 남편에게 들려줄 수는 없겠다고 말했다. 문병을 올 때마다 이야기를 하나씩 준비해 온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면서 그때마다 자기에게도 그 얘기를 들려줄 수 없느냐고 물었다. 나는 거절할 이유를 찾을 수 없어 그렇게 함하고 약속했다.
열차 도착 시간이 가까워졌다. 나와 방근숙은 나란히 신마산의 거리를 걸어 정거장에까지 갔다. 그러는 사이 일요일마다 문병하러 오는 둘의 경우가 같으니 일요일마다 정거장 앞 다방에서 만나 택시를 타기로 하든 걷기로 하든 요양소까지의 지루한 길을 같이 가기로 약속했다. 방근숙은 부산행을 타고 나는 진주행을 탔다. 신마산역은 묘하게 되어 있다. 부산으로 가는 기차, 진주로 가는 기차가 거의 같은 무렵 들어왔다가 떠날 땐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1km쯤 달린 지점에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갈라지는 것이다. 나는 달리는 차창 밖으로 무르익은 성록의 사냐를 바라보면서 병상에 누운 아내보다 이제 막 헤어진 방근숙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는 스스로를 발견했다. 이상하게도 이때까지 느껴왔던 죄의식 같은 것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것도 먼 빛으로 보았을 때는 망상의 불순함이 작용했지만 막상 마주 앉아 시간을 같이 보내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동안 망상의 불순함이 사라지고 깨끗한 교우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 나는 드뷔시의 건태롭지만 기품이 있는 음악과 감미롭고 감상적인 검은 눈동자의 멜로디가 서린 분위기를 바탕으로 청초하게, 고요하게, 우아하게 부각되어 오는 방근숙의 모습이 나의 심상 위에 뚜렷한 자리를 잡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아내의 창백한 얼굴이 방근숙이 자리를 잡은 심상 위로 가끔 스쳐가는 토막이 있었으나 나는 당황하지 않았다. 아내와 방근숙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단정하는 마음의 소리가 있었다. 방근숙이 있기 때문에 아내를 더욱 사랑할 수 있다는 의식의 소리도 높았다. 모처럼 느껴보는 황홀한 기분이었다. 그 다음 일요일, 나는 깨끗하게 이발을 하고 옷도 단정하게 차려입고 신마산역에 내렸었다. 일주일 만에 아내를 만난다는 의식과 방근숙을 만난다는 기대 가운데 어느 편이 더 많이 내 생각을 차지하느냐고 따지면 나는 난처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의식 분열 따위는 느끼지 않았다. 부산에서 온 기차가 먼저 도착해 있었기에 나는 개찰구를 빠져나와 서슴없이 약속한 다방으로 발길을 돌렸는데 대합실 쪽에서 뒤쫓아오는 소리가 있었다. 윤 선생님, 뒤돌아보니 방근숙이 대합실에서 나에게로 걸어오고 있었다. 왜 다방에서 기다리시지 않고 혼자 다방에 들어가기가 어쩐지 쑥스러워서. 진주에서 오는 손님들 쪽을 바라보며 대합실에 앉아 있었다는 방근숙의 대답이었다. 그런데 나는 방근숙의 화려한 옷차림에 눈을 동그랗게 뜨지 않을 수 없었다. 분홍색 투피스의 연한 빛깔의 하이힐, 이때까지 보아온 방근숙의 머리는 아무렇게나 빗어 올린 머리였는데 그날의 머리는 공손하게 빗질을 하고 양귀 언저리에 가볍게 커를 한 머리 모양이었다. 수수한 옷차림의 청초한 여인의 이미지가 화려한 옷차림 때문에 귀부인으로 변신하긴 했으나 어느 편이 더 어울린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날의 방근숙은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탁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는 아름다운 사람은 어떻게 차려도 아름답다는 감상을 마음속에 되뇌고 있었는데 방근숙은 그러한 내 시선을 느꼈음인지 변명하듯 말했다. 남편이 입원해 있다고 너무 누추한 차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남편이 푸념했어요.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니까 그게 보기 싫었던 모양이죠. 나도 이발소에 다녀온 흔적이 뚜렷한 머리에 손을 내며 말했다. 제 아내도 그랬어요. 몸가짐과 옷차림에 신경을 좀 쓰라고. 이런 말을 주고받고 나니까 어쩐지 자리가 어색해졌다. 덤덤이 맞아 입맛에도 맞지 않은 차를 약 먹듯 하고 있으려니까 방근숙이 물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준비하고 오셨지요? 마키아벨리의 소설입니다. 마키아벨리? 권모술수에 관해서 군주론이란 책을 쓴 이탈리아 사람이 있잖아요. 마키아벨리가 소설도 썼나요? 쓰다 뿐입니까? 썩 잘 썼답니다. 권모술수의 정론가로만 알았는데요. 물론 그의 대표적인 업적은 정론에 있지요. 그러나 그는 정치가, 정론가, 음모가일 뿐더러 극작가이기도 하고 소설가이기도 했지요. 다재다능한 인물이었던가 합니다. 그 얘기 제게 해 주실 수는 없으세요? 얘기해 드리죠. 소설의 제목은 벨파골이라고 합니다. 이야기 형식은 피렌체에 있는 고문서 속에 있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는 식으로 쓰인 것인데 대충 이야기의 골자만 말해보죠. 죄를 짓고 지옥에 떨어진 죄인들이 다음과 같은 진정서를 상제 앞에 제출했다.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면 마누라를 가진 어리석음을 범한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모두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진상을 밝혀 우리들을 용서해 주셔야겠습니다. 미노스, 라마만티스를 비롯한 재판관들은 당초 이런 진정을 묵살하기로 해서나 연거푸 들어오는 진정소동을 방치할 수 없게 되자 하는 수 없이 최고의 신인 플루토 앞에 이 문제를 내놓기로 했다. 플루토는 유지들을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그 심사위원회 석상에서 플루토가 한 연설은 다음과 같았다. 친애하는 악마들이여, 천상의 섭리와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의 작용으로 나는 이 왕국을 장악하게 되었도다. 그래 나는 천상의 명령을 수행하는 동시에 지상의 책임도 완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법률을 준수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그런데 나날이 우리 왕국으로 죽어 들어오는 인간들은 한 놈도 빠지지 않고 그들의 죄를 마누라에게 전가하고 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하여간 그 진상을 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 떨어지자 의견이 백출했다. 이들 의견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것도 있었다. 그 하나, 위원 중에 한두 사람을 선정해서 지상으로 보내자. 그러고는 사랑의 형태로서 지상에 생활하며 모든 인간의 죄가 여자에게서 비롯된다는 진정서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도록 하자. 다른 하나는 다음과 같았다. 그런 번거로운 짓을 할 필요는 없다. 인간들을 몇 놈 끌고 와서 고문해서 실토하도록 하면 될 것 아닌가? 이 두 의견이 맞서다가 드디어 인간계로 위원을 파견해서 실지 답사하도록 하자는 결론으로 낙착되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임무를 맡으려는 악마가 나타나지 않아 제비를 뽑아 결정하기로 했다. 그 결과 벨파골이란 악마가 인간계로 보내졌다. 그는 자기가 맡은 임무를 완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고 동시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보장받았다. 첫째, 10만 금을 가지고 갈 것이며, 둘째, 인간계로 가는데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셋째, 인간계에 가서는 곧 결혼할 것이며, 넷째, 그 결혼 생활은 10년 동안 계속해야 한다. 그 기간이 지나면 죽음을 가정하고 돌아와 그가 체험한 바를 보고해야 한다. 그 10년 동안의 벨파골은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을 다 겪어야 하며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벨파골은 드디어 인간계에 들어섰다. 그러고는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피렌체로 갔다. 그가 이 도시를 택한 것은 돈놀이를 하는데 가장 적당한 곳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카스티아 출신의 로데리고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집을 장만했다. 그는 자기의 사명을 밝힐 수 없었기에 스페인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시리아로 가서 돈을 번 상인이라고 소문을 냈다. 로데리고는 30세 전후의 미남자였다. 그는 풍족한 재산을 가진 부자로 행세했고 마음씨 곱고 아량 있는 성품이란 인상을 주었다. 덕분에 딸은 많고 재산은 적은 귀족들의 주목을 끌었다. 드디어 로데리고는 아메리고 도나티의 딸 오네스토와 결혼하게 되었다. 아메리고 도나티는 오나스타 외에 이미 장성한 아들 셋과 홍기에 이른 딸 셋을 가지고 있었다. 귀족으로서 피렌체에서 평판이 높은 집안이었지만 그는 가난했다. 그런 까닭에 결혼식 비용은 모두 로데리고가 부담해야 했다. 로데리고는 결혼식을 빛내기 위한 것이면 어떤 것이든 하나도 빼놓지 않았다. 그가 영원한 세계, 즉 저승에서 이승으로 떠나올 때 모든 지상적인 허영과 정열을 남김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했기 때문이라도 그렇게 해야 했다. 이어고 그는 지상의 번잡한 일들에 휘말리게 되었고 적잖은 재물을 써서 허명을 얻으려는 짓까지 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아내의 걱정과 불안을 잠시도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오네스타는 관대한 남편에게 온갖 모욕과 고통을 주는 걸 예사로 여겼다. 로데리고는 장인, 처남, 처형, 처제, 아내, 친척 및 친구들을 위해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모든 고통을 성자의 인내로 견뎠다. 로데리고가 아내의 의상을 위해서, 새로 유행하는 가구를 위해서, 그녀의 사교 생활을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돈을 쓰고 신경을 썼는가에 대해서는 샅샅이 기록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나 로데리고는 아내와 평온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 이상 가는 짓도 해야 했다. 처제들의 지참금을 마련해 주어야 했고 처남들의 사업도 도와주어야 했다. 이렇게 해서 로데리고의 재산 대부분은 탕진되었다. 그 무렵 사육제의 계절이 다가왔다.
이 때문에 온 시가가 들끓었다. 귀족들은 어느 집의 잔치가 가장 훌륭한 것인가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웠다. 오네스타는 누구 집의 잔치보다도 멋진 잔치를 벌여야 한다고 남편에게 일렀다. 로데리고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자기의 재정 형편을 돌보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 이 때문에 로데리고는 막대한 빚을 졌고 마침내 채권자들에게 시달리게 되었다. 그런데도 아내의 거만함과 허영심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다. 하인과 하녀들은 집안의 궁색함과 마님 오네스타의 성화를 견디지 못해 잇따라 집을 나가버렸다. 로데리고는 속수무책, 고립문의 처지에 놓였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 심지어 그를 이 지상까지 데리고 온 마신들까지도 그의 곁을 떠나버렸다. 드디어 로데리고는 도망칠 궁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말을 타고 집을 빠져나왔다. 그의 도주는 곧 탄로가 났다. 채권자들이 법석을 떨고 그를 관청에 고발했다. 관청에서는 즉시 수색대를 동원해 로데리고를 뒤쫓았다. 일마일도 채 가지 못해서 추적하는 소리를 들은 로데리고는 공도를 버리고 들판으로 들어섰다. 그는 말을 버리고 가시덤불의 길을 헤매야 했다. 그리고 겨우 마테오라는 농부의 집에 이르렀다. 마테오는 부지런히 가축 사료를 장만하고 있었다. 로데리고는 마테오에게 살려달라고 간언했다. 나를 살려주기만 하면 당신을 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나를 적의 손에 넘기십시오. 마테오는 시골 사람이긴 하지만 용기가 있는 사나이였다. 그는 이 모험에서 손해볼 것이 없음을 알자 로데리고를 구해주기로 했다. 그는 로데리고를 풀 덤불 밑에 숨겼다. 추격대는 마테오에게서 한 가닥의 단서도 얻지 못하고 돌아섰다. 추격대가 돌아가고 난 뒤 마테오는 로데리고를 나오라고 하고 아까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당신에게 커다란 은혜를 입었어. 꼭 은혜를 갚으리라. 그리고 당신이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내 정체를 밝히겠소. 로데리고는 특수한 인물을 띠고 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것과 결혼했다는 것과 도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연유를 알렸다. 이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대강의 설명을 했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조금 있으면 이 근처의 어떤 숙녀가 귀신에게 홀렸다는 소문이 날 겁니다. 그 숙녀를 홀린 귀신은 로데리고 바로 나입니다. 나는 그 숙녀 속에 있으면서 당신이 와서 떠나라고 하기 전에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숙녀 집에 가서 당신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청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귀신이여 숙녀의 몸에서 떠나라고 외치면 나는 숙녀의 몸에서 나올 것이며 따라서 그 숙녀의 병은 낫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로데리고는 떠났다. 며칠이 지나자 피렌체의 부자 아메리의 딸이 귀신에 홀려 병이 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병을 고치려 온갖 수단을 다 써보았지만 차도가 없다는 소식이 뒤따랐다. 성요한이 입은 외투를 두르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서둘렀지만 로데리고의 조소를 살 뿐이었다. 이 소식이 마테오에게 전해지자 마테오는 아메디를 찾았다. 마테오는 아메디에게 500프로린을 낼 조건이면 당신의 딸을 고쳐주겠노라고 했다. 500프로린이면 피렌체 근처에서 꽤 큰 농장을 장만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아메디는 이 조건을 수락했다. 마테오는 우선 미사를 올리도록 이르고 의식의 군의를 세우기 위해서 몇 개의 행사를 덧붙였다. 그리고 병들어 있는 숙녀 곁으로 가서 그 귀에다 대고 속삭였다. 로데리고 내가 왔다. 마테오가 왔다 말이다. 그리고 흥정도 끝났다. 그러니 나오거라. 로데리고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좋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너를 부자로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다. 나는 지금 여기서 떠나 나폴리 왕의 딸에게 들어갈 참이다. 거기서 너를 기다리마. 그때는 너가 부자로만 이만했으면 됐다고 할 정도로 요구해라. 그리고는 다시 나를 이용할 생각을 말아라. 이렇게 말을 끝내고 로데리고는 그 숙녀의 몸에서 빠져나왔다. 동시에 숙녀의 병도 나았다. 피렌체의 온 시가가 이 기적을 보고 놀란 것은 물론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폴리 공주가 귀신에게 홀려 병이 났다는 소문이 퍼졌다. 성녀와 의사를 총동원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마테오의 명성을 들은 적이 있는 나폴리 왕은 피렌체에게까지 마테오를 데리러 사람을 보냈다. 나폴리에 도착하자 마테오는 몇 개의 의식을 행한 뒤 공주의 병을 고쳤다. 공주의 몸에서 나오며 로데리고는 마테오에게 일렀다. 보라 마테오,
나는 내 약속을 지켜 너를 부자로 만들었다. 이제 나는 내 책임을 다했다. 앞으로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너가 나서서는 안 된다. 이 말을 들은 마테오는 나폴리 왕에게서 5천 듀카시란 큰 돈을 받자 곧 피렌체로 떠났다. 그리고 로데리고가 나타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가 피렌체로 돌아오자마자 프랑스의 공주가 귀신에 올려 병들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마테오는 당황했다. 왕의 권위를 생각한 동시에 로데리고의 마지막 말이 기억 속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다른 치료는 효과가 없었다. 이미 마테오의 평판을 들어 아는 왕은 즉시 마테오를 불렀다. 마테오는 가전 변명을 꾸며 나가지 않으려 했지만 도리가 없었다. 언짢은 기분으로 파리에 도착한 그는 왕 앞에서 기왕 악마를 쫓아내서 명예를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악마들이 대단히 끈질기기 때문에 탄원한다고 해서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없으나 폐하의 각별한 분부가 계시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서 심히 꾸짖지 마시옵소서 했다. 왕은 이번 말에는 아랑곳 없이 고함을 쳤다. 경우가 어떻든 실패하기만 하면 네 목숨은 없는 줄 알아라. 마테오는 겨우 용기를 되찾아 병든 공주를 모셔오도록 했다. 그러고는 왕녀의 귀에다 대고 간언했다. 로데리고여, 기왕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한 일을 잊지는 않을 게다. 이런 공경에 놓인 나를 구해 주어야겠다. 옛날의 의리를 생각해서라도 이 공주에게서 나와다오. 나를 살리는 셈 치고 나와다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조심할게. 이 배신자야. 로데리고는 성난 소리로 부르짖은 다음 말을 이었다. 너는 내 일에 참견할 테냐? 너 내 덕분에 부자가 되지 않았나? 그렇다면 좋아. 이 세상에 내 힘을 보여줄 테다. 너희들에게 행복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나의 힘을 말이다. 나는 네 놈이 목을 매 죽는 꼴을 구경해야겠다. 불쌍한 마테오는 방법이 없음을 알았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악마를 추방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만 골똘히 궁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왕에겐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폐하, 제가 걱정한 대로 공주에게 깃든 악마는 대단히 완강합니다. 그러나 저는 최후의 수단을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단은 기필코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만일 성공하지 못한다면 처분대로 하옵소서. 최후의 수단을 쓰기 위해서는 첫째, 광장 한가운데 무대를 설치하고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무대는 비단과 금으로 장식하고 그 가운데 제단을 하나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폐하께서는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참석하셔야 합니다. 장엄한 미사를 올리고 난 뒤 병든 공주께서 무대에 나타나시도록 하되 미리 북, 나팔, 뿔피리, 심벌지와 다른 악기란 악기를 모두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때 제가 모자를 벗으면 이 악기가 한꺼번에 울려 퍼져야 합니다. 그래 놓고 제가 주문을 외우면 악마는 도망치고 말 것입니다. 왕명에 따라 모든 준비가 이루어졌다. 미사는 끝나고 2명의 사제에 이끌려 병든 공주가 많은 귀족을 거느리고 무대 위에 나타났다. 로데리고는 수많은 군중과 화려한 무대를 보고 놀라면서 중얼거렸다. 그 비겁한 놈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 녀석은 이만한 구경을 내가 아직 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어디 두고 보자. 그 놈이 후회하지 않고 배기는가. 마테오는 그에게 가까이 가서 어서 공주의 몸에서 나와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로데리고는 쌀쌀맞게 대답했다. 너는 잘한 짓이라고 믿고 이처럼 꾸몄나? 이렇게 법석을 들어 어떻게 할 텐가? 넌 내 힘에서 벗어날 줄 알았나? 임금의 보복을 피할 셈인가? 이 고약한 놈 같으니. 이 때문에라도 나는 너가 교수형 당하는 꼴을 보아야 하겠다. 마테오는 계속 간청했지만 로데리고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마테오는 이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모자로 신호를 했다. 그러자 이미 준비해둔 악기가 일시에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로데리고는 그 엄청난 소리를 듣고 무엇을 생각해야 옳을지 당황했다. 그러고는 은깃결에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마테오에게 물었다. 이 물음에 대해 마테오는 자기도 놀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당황해하는 어조로 대답했다. 로데리고, 큰일 났군. 자네의 마누라가 자네를 찾아온다. 마누라가 자기를 찾는다는 소리. 아니, 마누라라는 단어만 듣자 로데리고는 그런 일이 가능한지 분별할 겨를이 없어 공주 몸에서 뛰어나와 버렸다. 마누라라는 말만 들어도 겁이 났다. 이 지상이 싫어졌다. 로데리고는 그 길로 저승으로 도망쳤다. 저승으로 간 로데리고, 즉 벨파고르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지상에 사는 남자는 불행합니다. 그들의 죄는 모두 여자들 때문에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 지상의 모든 죄악은 일체 마누라라는 족 속에 연유한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우선 제 꼴을 보십시오. 혼비백산하고 마누라를 피해 도망쳐온 이 꼴을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그게 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읽었을 때는 재미있게 느꼈던 얘기도 말로 전달하고 보면 멋쩍게 되는 법이다. 나는 내 장광세를 부끄럽게 여겼다. 마키아벨리는 여자에게 대단히 가혹하군요. 방근숙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선생님도 마키아벨리와 같은 사상입니까? 방근숙은 이렇게 묻고 나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천만에요. 그럼 어찌 그런 이야기를. 그저 재미가 있다는 이유죠. 그럴까요? 선생님은 결혼하신 데 대해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는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했다고도 생각하지 않지만 나는 뒷말에 거짓이 있다고 생각하고는 얼른 덧붙였다. 병든 아내라도 아내가 있다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방건숙은 자기 심중에 일고 있는 상념과 내 발언을 비교하는지도 몰랐다. 아내가 빨리 죽기를 원하지 않는 남편은 없을 것이란 글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감정이란 어떤 것일까요? 일종의 패러독스 아닐까요? 너무나 가까이 있으니까 못 느끼는 혐오, 그러니까 자기 혐오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해보는, 그러니 그따위 말이 진실일 수 있다면 자기 마누라가 죽을까 봐 겁을 먹어보지 않은 남편은 없을 것이란 말도 진실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방건숙의 눈이 빛을 잃고 있음을 알았다. 이 여자도 사랑의 의미, 특히 부부간의 사랑이 지닌 의미를 찾고 있음이 분명했다. 사랑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 사랑과 멀어진 증거가 아닐까? 행복이 멀어져 있는 사람이 행복의 의미를 찾듯. 선생님의 부인은 행복한 분입니다. 방건숙의 말은 조용하고 진지했다. 스스로의 내면을 골똘히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에 할 수 있는 그러한 말과 어조가 있다는 것이다. 나는 굳이 그 말에 이견을 달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회의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가보실까요? 방건숙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눈부신 여름의 태양이 거리에 깔려 있었다. 택시를 탈까요? 걸을까요? 다방문을 나서며 이렇게 묻는 나에게 방건숙은 답했다. 선생님 좋으신 대로. 망설이는 나의 표정을 보자 방건숙은 이 여름의 거리를 걸어보자고 했다. 나도 좋다고 했다. 둘이는 나란히 길 왼편을 걸어갔다. 한낮이라 거리엔 사람의 그림자가 띄엄띄엄 보일 뿐이다. 군데군데 가로수가 다소곳한 그림자를 펴놓고 있었으나 시원한 감촉이라고 하기보다 여름 태양의 광선을 더욱 강렬하게 느끼게 하기 위한 장난처럼 보였다. 얼마 걷지 않았는데도 땀이 셔츠에 배어왔다. 방건숙의 얼굴에서는 구슬땀이 굴러내리고 있었다. 나는 웬만하면 자동차를 타자고 하겠는데 방건숙의 의향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하잘것없는 사나이와 어울려 다방에서 시간을 보낸 스스로에게 고행을 가함으로써 속죄라도 하려는 것일까 하고 생각해 보았으나 그건 당치도 않은 추측인 것 같았다. 생각하니 우리는 성장을 하고 걷는 중이었다. 떼약볕 속에 어울리지 않게 차려입은 성장, 그리고 꼭 걸어야 하겠다는 마음의 작용, 무언가 모르지만 각기 업고를 짊어진 타생의 연분인 남녀가 날씨로 보나 처지로 보나 어울리지 않는 성장을 하고 여름의 거리를 걷는다는 상념은 더운 열기 속에서도 한 가닥의 한기를 느끼게 하지 않는가. 선생님은 여름의 이런 눈부신 길을 오랫도록 걸어보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방건숙도 성장을 하고 이처럼 눈이 부신 뜨거운 길을 걷고 있는 자신에 대한 어떤 상념을 키우고 있는 것이었다. 잊고 말고요. 어떤 때인데요? 일제 때의 행군이라든가 그런 경우 말고요. 자발적으로 걸어본 적은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방건숙이 말했다. 저는 가끔 이런 길을 걷는답니다. 걷다가 지치도록. 그 밖엔 아무런 목적도 없이 여름길을 걸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름길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차가운 바람이 불고 진눈깨비가 내려도 무작정 걷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는 방건숙의 옆 얼굴을 훔쳐봤다. 그저 청초하게만, 그저 조용하게만, 그저 아름답게만 생긴 얼굴이 아니었다. 강철의 의지가 콧날에서, 입 언저리에서, 턱에서, 귀에서, 턱으로 흘러내리는 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더위에 겨워 보이지 않는 얼굴 전체에서 심상하지 않게 강직한 의지가 풍겨나왔다.
방건숙에 비하면 나는 박약한 의지의 사나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아직 3분의 2가 넘는 노정을 남겨놓고 나는 거의 더위에 지쳤다. 지친 몸 때문인지 나는 방건숙이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추측을 하고 있었다. 남편을 사랑한다면 이 여름길을 걷자고 할 까닭이 없다. 아내의 병신에 들어섰을 때 나는 거의 기진맥진한 몰골이었다. 윗옷을 벗으니 소낙비에 맞은 것 같은 와이셔츠가 나타났다. 넥타이를 푸는 동작이 유달리 번거로웠다. 나는 러닝스츠 차림이 되어 한숨을 돌리고 나서 아내의 침대 곁에 앉았다. 그때 겨우 의아한 표정을 하고 나를 쳐다보는 아내의 얼굴을, 그 윤곽을 볼 수 있었다. 아내의 입은 다문 채였지만 눈은 묻고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셈이냐고. 차를 타고 오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아내가 물은 것은 내가 병실에 들어와 앉은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였다. 걸어왔어. 차가 없었어요? 아니. 그런데 나는 어떻게 설명할지 몰랐다. 아내는 내 얼굴을 말끄러미 바라보다가 걸어놓은 와이셔츠, 침대 위에 풀어놓은 넥타이에다 섬세하게 시선을 옮겼다. 당신도 이발을 하니 꽤 미남자신데요? 미남자? 더위에 지쳐있는 사람 보고 인사말 하나 없이 대뜸 그렇게 비꼬기요? 비꼬기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 더위에 와이셔츠며 넥타이며 상의까지 갖추어 입었으니 대단한 신사가 되었지 뭐요? 너무 허술하게 차리고 다니니까 차 안에서 쓰리꾼으로 오해받을 염려도 있지 않겠소. 누가 허술하게 입지 않았다고 뭐라고 합니까? 이 더위에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을 뿐이에요. 나는 마누라의 시선이 부셨다. 여기는 시원한데 아무래도 바닷바람은 다르군. 나의 이런 말도 아내에겐 공연한 수선을 떠는 것 같이 보이는 모양이었다. 정장을 할 필요가 있었어? 정장은 또 뭐요? 넥타이를 메고 상의를 입는 것 말이에요. 아까 말하지 않았어? 복장을 단정히 해야 기차간에서 터무니없는 오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외투까지 입으시지? 병적으로 민감한 아내가 벌써 무슨 냄새를 맡은 것이 분명했다. 그래, 혼자서 여기까지 걸어오셨어요? 혼자지 그럼 누굴 데리고 왔겠어? 나는 아차 하는 소리를 입 밖으로 낼 뻔했다. 불필요한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할 것 아닌가? 그러나 수정하기엔 이미 때가 늦었다. 긴 여름길을 와이셔츠에 넥타이까지 메고 상의를 입고 걸어오는 꼴을 누가 봤더라면 뭐라고 생각했을까? 아내는 내게 묻는다기보다 자신의 상상을 정돈하는 느낌으로 중얼거리면서 시선을 내 얼굴에서 천장으로 옮겼다. 단도직입적으로 솔직하게 묻고 싶은 그 무엇이 아내의 입 언저리에 맴도는 것 같았다. 그런 것 모두 오해라고 앞질러 말하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으며 나는 화제를 바꿀 계기를 초조하게 찾고 있었다. 그러나 아내는 그 이상 추궁할 생각을 포기했음인지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나는 사촌 동생이 쌍둥이를 낳았다는 얘기를 꺼냈다. 쌍둥이? 산모와 아기들은 충실해요? 아내는 중얼거리듯 물었다. 충실하고 말고 워낙 건강한 사람들 아니야? 애들도 피둥피둥해. 둘 다 사내 아이인데. 당신도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싶죠? 미안해요. 천만에 아직 젊지 않아? 우리는 앞으로 다스로 낳을 수도 있을 텐데 뭐. 다스로? 그럼 제게 그런 것을 기대하지는 않을 테고. 그건 무슨 소리요? 생각해 보세요. 이 꼴을 난 제가 언제 병을 고치고 언제 아이를 다스로 낳겠어요? 다시 따분한 공기가 돌았다. 나는 잠자코 창밖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여름의 하늘이 있었다. 여름의 바다가 있었다. 의사의 성낙만 있으면 같이 바닷가로 가서 헤엄은 치지 못하더라도 발이나 담그고 있으면 좋을 텐데. 당신은 자꾸만 내가 할 수 없는 일만 들먹이는군요. 바다로 가자느니 아이를 다스나 낳겠다느니. 당신 신경과민인가 보. 무의식적으로 한 말에 일일이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걸 보면 아내는 무엇라고 말하려다가 꿀꺽 참는 것 같았다. 고요한 시선으로 나를 지켜만 보고 있었다. 이럴 때면 애정이 나의 가슴 속에 불길처럼 인다. 오늘도 재미나는 얘기를 준비해 왔어. 그 얘기나 할까?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벨파고르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랬는데 내 이야기엔 정열이 깃들지 않았다. 방건숙에게 전할 때는 무슨 충실감 같은 것을 느꼈는데 아내에게 되풀이하니 그 이야기에 열이 섞이지 않는 것이다.
나는 대강 얘기를 간추리고 설거지하고 있음을 자각하자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다. 소상한 부분을 빼고 줄거리만 얘기하면 재미가 있을 턱이 없다. 화법을 고치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듣고 있는 아내의 태도에서도 의무적인 것이 느껴졌다. 아니나 다를까 그럭저럭 얘기를 끝맺고 나니 아내는 억지 웃음을 틔우며 말했다. 그토록 하기 싫은 얘기라면 애써하지 않아도 좋을 텐데. 재미없었소? 재미가 없진 않았지만요. 근데 당신은 왜 꼭 그런 얘기만 고르죠? 그런 이야기라니? 여자를 깎아내리는 얘기 말이에요. 여자를 깎아내린다? 그렇잖아요. 먼저 번 장자 마누라 얘기도 그렇고 이번 얘기도 그렇고 무슨 목적을 가진 얘기 같아요. 목적을 가진 얘기라고? 그런 생각이 들만 하잖아요. 먼저 것은 아내의 부정에 관한 얘기고 이번 것은 남자를 못 살게 구는 여자에 관한 얘기고.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거기에 무슨 목적이 있겠어. 그 우연이란 게 이상해요. 당신이 그런 얘기에만 흥미를 느낀다는 사실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요? 우연은 우연일 뿐이지 우연에 무슨 이상한 게 있단 말이요? 당신은 또 저를 심리학자라고 비꼬시겠지만 그런 얘기에만 흥미를 느낀다는 건 여자에게 지친 당신 마음의 바탕이 작용한 탓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나는 여자에게 지쳐본 일이 없는걸? 여자 경험이 적은 당신이니까 더욱 이상해요. 분명 여자에게 지쳤는데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요? 제게 지쳤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제게 지친 그 마음이 여성 전반에 대한 혐오로 번지고 그 감정이 밑바닥에 깔렸기에 하필이면 여자를 업신여기는 얘기에 관심을 갖는다 말씀이에요. 비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훌륭하신 심리학자이시군.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아내의 추측이 전혀 얼토당토 않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 다짐했다. 여성에 대한 혐오라니. 나는 이런 상념과 더불어 방건숙의 모습이 뇌리를 스치는 것을 느꼈다. 여자 전반에 대한 혐오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아내라는 존재에는 확실히 지쳐간 증거라고는 할 수 있겠죠. 아내의 이런 추측은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도 꼭 맞다고는 할 수 없다. 아내의 병에 지쳐 있긴 해도 나는 아내에게 지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내의 병에 지친 것과 아내에게 지친 것이 어떻게 다르다 말인가. 나는 다시 생각해 보았다. 아내의 병에도 나는 지쳐 있지 않다. 아내와의 쓸모없는 대화에 지쳐 있는 것이라고. 자신의 병 이외에 지쳐볼 것이 없는 아내는 때로는 날카로운 감수성에 의한 관찰, 때로는 터무니없는 억측을 토대로 정치한 판단을 꾸며내 그걸 사실이냐 그대로 믿어버리고는 나를 대한다. 그럴 때 전혀 무방비 상태인 나는 그때그때 변명과 해명을 하려다가 뜻하지 않게 발목을 잡히기가 일쑤였다. 언젠가 당신, 여자는 자기가 옷을 썩 맵시 있게 입었다고 생각하기만 하면 겨울철에 얇은 옷을 입어도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어떤 소설가가 말한 걸 제게 얘기한 적이 있지요? 나는 그랬다고 수긍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랬더니 아내는 암호를 해독하려는 듯 내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남자도 마찬가지인가 보죠. 더운 여름철에 와이셔츠를 메고 넥타이를 메고 게다가 상의까지 걸쳐도 자기가 썩 맵시 있게 보일 것으로 생각하면 더위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게 아니에요. 심리전을 방불케 하는 아내와의 응수는 일종의 고통이었다. 사랑하는 감정이 없다면야 문제는 간단하다. 사랑이 있으니까 번거롭고 고된 것이었다. 이러한 응수에서는 질 수 없다. 지면 아내의 터무니없는 추측을 긍정하는 결과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길 수도 없다. 결론은 틀렸다고 할 수 있으나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 전부를 틀렸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놀랄만한 관찰이 있고 추어 올려주고 싶은 정당한 추측도 있으니 말이다. 그나저나 막무가내로 아내의 심리작전을 분쇄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아내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었다. 이길 수도 질 수도 없는 싸움처럼 지겨운 일도 없다. 부부싸움이란 대략 이런 것이겠지만 그것이 병든 아내를 상대로 한 것일 때는 사정이 더욱 딱하기만 하다. 그러니 나의 경우 면회 시간의 제한은 때로는 구원이 될 수 있다. 나는 벗어놓은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단정하게 매며 아내에게 조용히 일렀다. 당신의 표현대로 내가 정장을 했다면 그건 당신을 위해서고 당신의 비위를 거슬러 놓았는지는 몰라도 그런 이야기를 준비한 것도 당신을 위해서 한 짓이란 걸 잊지 마시오. 그 밖의 이유란 있을 수가 없지 않소? 내가 떠날 때 아내의 태도는 퍽이나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할 줄도 알았다. 마음에 새겨서는 안 돼요. 그저 이러쿵저러쿵 어리광을 부려본 거니까 쌍둥이 엄마에게 안부 전해줘요. 장안일 했다고 하더라고. 나는 아내의 병실을 빠져나오자 해방된 듯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아내에겐 미안한 감정이었지만 이것은 숨길 수 없는 나의 고백이다. 만일 아내가 나의 의식을 꿰뚫어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척은한 마음도 없지 않았다. 더위 때문에 병실의 문은 죄다 열려 있었다. 그 병실마다 환자들은 부서진 인형처럼 누워 있었다. 긴 골마루를 걸어 나오면서 곁눈질에 띈 병실 광경은 모두들 살아나오기 위한 요양보다는 죽음에 대기한다는 인상이 더 짙었다. 담요 틈으로 노출된 여윈 다리들, 흥커러진 머리칼 틈으로 드러나 보이는 땀이 밴 이마들, 죽음을 응시하는 것 같은 안타까운 눈물, 소독액의 냄새가 강렬하게 풍기는 공기 속에 펼쳐진 이런 군상 사이에서 배기가 터져나갈 듯한 젖가슴을 가진 간호사를 보는 것은 어색한 느낌이었다. 죽어가는 환자의 눈에 비치는 건장한 간호사의 젖가슴은 생애의 자극이 될까, 죽음의 독촉이 될까. 하여튼 환자와 간호사는 같은 땅 위에 살지만 같은 종류가 아닌 것이다. 같은 지붕 밑에 살아도 같은 족속이 아닌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걷다가 나는 문득 어떤 상념에 부딪혔다. 병원은 환자를 위해서 있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의사와 간호사가 살기 위한 기관이 아닐까? 그렇다면 환자는 의사와 간호사의 수단이 아닌가? 병원의 현관 앞에 택시 한 대가 서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택시 안에 방건숙이 타고 있었다. 방건숙은 나를 보자 차에 오르라면서 저편에서 빗겨 앉았다. 마침 더러운 차가 있기에 잡아두었지요. 나는 고맙다고 말했다. 사실 나는 뜨거운 오후의 태양 속을 2km 남짓한 길을 걸을 생각을 하며 한편 우울해져 있었다. 택시는 먼지를 내며 달렸다. 병원 안에서는 그다지 느끼지 못한 더위를 차창으로 훅훅 하고 쏟아져 들어오는 열기로 느꼈다. 찌는 듯한 풀냄새도 그 열기 속에서 섞여 있었다. 나는 방건숙의 옆 얼굴을 훔쳐봤다. 입을 꼭 다문 채 앉은 건숙에게서 풍기는 인상이 아까와는 전혀 딴판이었다. 침통하고 심각한 고민의 흔적이 너무도 역력했다. 병원으로 올 때만 해도 약간의 수색은 있었으나 그다지 침통한 표정은 아니었다. 남편의 병이 갑자기 악화된 탓이 아닐까? 이렇게도 추측해서나 왠지 물어볼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 밖에 무슨 사고가 있었을까? 궁금하긴 했지만 방건숙이 뭐라고 입을 열기 전에 이 편에서 물어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방건숙은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자동차는 신마산의 시가에 접어들었다. 외교구락부라는 다방에나 가자고 권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나는 곰곰이 방건숙의 신변에 생긴 사건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다. 어떤 사건이 있었으면 분명했다. 나 자신의 일은 있고 방건숙의 일만을 알고자 하는 모순도 미처 깨닫지 못할 정도로 궁금했다. 자동차가 신마산 역 앞에 도착했을 때야 겨우 나는 말문을 열었다. 시간이 있으니 대합실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저쪽 다방으로 가십시다. 방건숙은 말없이 내 뒤를 따랐다. 우선 냉커피 2잔을 시켜놓고 나는 물었다. 오늘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녀는 망설이는 눈치만 보이면서 선뜻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께서 병환이 악화되셨어요? 악화되셨어요? 라는 그 어색한 표현이 우스웠던지 그녀는 엷은 웃음을 입 언저리에 띄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침통한 표정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니 내가 대묻지 않을 수 없었다. 제게 말씀하실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까? 대단한 사건이라고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남편이 저에게 문병 오는 거냐 소풍 오는 거냐고 따졌죠. 소풍? 제가 너무 화려한 옷을 입었던가 봐요. 화려하다니요? 전번에 남편은 아무렇게나 옷을 입은 저에게 좀 몸치장에 신경을 쓰라고 권했어요. 지저분하니까 기분이 나쁘다고요. 그래 그이가 시키는 대로 한다고 이 옷을 입고 온 건데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신경질을 부리지 않겠어요? 병든 남편 핑계로 소풍 다니느냐고. 방건숙의 그 말을 듣고 나는 나의 경우를 돌이켜봤다. 일장만 바뀌었다 뿐이지 나의 경우와 같은 장면이 방건숙에게도 나타났구나 하고 생각하니 한편 우스웠다. 그러나 웃을 순 없는 일이었다. 그래 어떻게 했어요 방 선생은?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끝냈어요? 줄곧 3시간 동안 냉전을 했죠. 나는 나의 경우도 얘기하는 것이 방건숙에 대한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잠자코 있기로 했다. 하지만 우울한 얘기라고 아니할 수 없었다. 우울한 얘기인데요. 우울한 얘기죠. 둘이는 한참 동안 덤덤히 앉아 제 나름의 생각을 쫓고 있었다. 사랑하니까 그런 터집도 잡아보는 거겠지요? 사랑? 사랑한다면 상대편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하는 마음씨도 있어야 할 게 아니겠어요? 또 말은 뚝 끊겼다. 선풍기가 윙윙 울리고 있었다. 하지만 시원한 바람은 일지 않았다. 그저 윙윙거리는 선풍기의 소리가 더욱 더위를 더하는 것 같았다. 참 부인께서는 좀 나으시던가요? 하마터면 인사치레를 잃을 뻔했다는 듯이 방근숙이 물었다. 그대로지요.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은 그 상태입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들을 하셨죠? 아까 그 얘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아내에게 지친 심리 상태가 여자를 업신여기는 얘기만 가려낸다고 두틀거렸어요. 그럴듯한 말씀 아니에요? 그럴듯하다는 것과 그렇다는 것과는 다르니까. 선생님의 부인은 행복해요. 선생님 같은 좋은 남편을 가졌으니까. 전 선생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우린 둘 다 불행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행복하다니 불행하다니 이 모두 건성으로 하는 말들이었다. 나는 글라스 안에 남아있는 얼음 덩어리를 하나 입에다 털어넣고 바싹 깨물었다. 선생님 오늘 제가 입은 옷이 너무 화려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아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아닙니다. 방 선생은 그 정도로 치장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품위가 있으시지만 사람은 스스로에 알맞은 몸가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방건수의 얼굴엔 생각하는 빛이 돌았다. 그러고는 말했다. 옷이란 남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을 정도로 추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러나 선생님의 오늘의 차림은 참 좋아요. 더운 가운데라도 갖출 것은 다 갖춘 단정한 옷차림이란 좋다고 생각해요. 단정한 옷차림이란 윤곽이 뚜렷해지지 않아요. 존재가 뚜렷해지지 않아요. 저는 너절한 걸 싫어합니다. 너절한 건 죽어도 싫어요. 그러한 제가 차츰 너절한 것에 익숙해 가거든요. 방건숙의 말이 나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다짐하는 노력이었음을 나는 곧 알아차렸다. 그녀는 너절한 것에 익숙해가는 스스로에게 공포를 느끼게까지 되었다가도 말할 때 분명히 남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었다. 병자가 있는 곳은 너절한 환경이다. 병자에게 시중을 들자면 너절한 일을 치러야 한다. 이 여자는 병든 남편을 책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초하고 정숙해 보이는 외모와는 딴판으로 경박하고 야비한 여자다. 그러나 경박하고 야비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어떠한 영문일까? 나는 직설적으로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방 선생은 남편 되시는 분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방건숙은 이 당돌한 질문에 당황한 것 같았다. 그러나 곧 침착을 되찾고는 또박또박 말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는 빛이더니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너무도 복잡한 감정이 돼서 사랑한다는 말이 좀 어색할 따름입니다. 나는 방건숙의 이 대답을 솔직하고도 정직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의 감정도 똑바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저희 결혼은 사랑을 통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중매 결혼이었죠. 그런 결혼은 결혼 후에 사랑을 가꾸어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둘이 다 직장에 나갔기에 서로 마음을 털어놓을 여유가 없었지요. 휴일이 있었다고는 하나 피로에 지쳐 활용도 못했고요. 그러던 참에 남편은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기보다 병자와 간호사와의 관계가 되어버렸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달리다가 돌아오면 병자를 간호해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그만두긴 싫었고 제가 남편에게 느끼는 것은 사랑보다도 오히려 동정심이라는 게 옳을지 모르죠. 나도 내 경우를 생각해 보았다. 나의 경우는 사랑한 결과로서 결혼했다. 내 아내에 대한 간호는 환자와 간호사란 관계에 앞서는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에 대한 사람에 대한 무엇든 희생해도 좋다는 감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런데도 긴 간호생활 동안 정오와 저주에 가까운 감정을 감당하기 힘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볼 때 아직 사랑이 익지 않은 남녀의 사이에서 부부라고 하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강요되어 스스로의 청춘을 바쳐 병든 상대를 긴 세월 보살펴야 한다는 일이 어떤 것일까 하는 나만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는 마음과 노력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행복에 대한 갈망이 강하고
행복할 수도 있었던 방건숙이 뜻하지 않게 불행한 길을 걷는 사정을 진정으로 동정했다. 이 편의 호의와 정성을 그대로 받아주기만이라 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가슴속에 답답하게 누적된 불만을 속 시원히 털어버렸으면 하는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러한 심정이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나를 발견하자 분출구를 찾은 셈인지도 모른다. 과일을 사갖고 가면 누구와 같이 먹다가 남긴 것을 가지고 왔느냐고 따지고요. 밝은 표정으로 병실에 들어가면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느냐고 캐묻고, 우울한 표정으로 들어가면 문병 오는 것이 그렇게 싫으냐고 두들대고,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가면 궁색을 떨어 자기에게 빈정대는 거냐고 하고, 조금 나은 옷을 입으면 어떤 놈하고 어울릴 작정이냐고 꼬집고. 방건숙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이미 사상이 깃든 그 남편 얼굴을 뇌리에 떠올렸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앉지도 서지도 못할 사정이에요. 문병 가는 것이 무슨 재판이나 받으러 가는 심정이에요. 나는 그럴 것이라고 짐작했다. 아내와 나와는 사랑하는 처지다. 그래도 매섭게 터집을 잡으려고 들면 견디기 어려운 심정이 되곤 했다. 그러나 나의 경우는 피창안에 얽힌 절대적인 사랑의 실체를 믿기에 이 편에서 앙칼질 일가를 해버리고 지저분한 분위기의 일종의 파르스, 이 파르스는 익살극이라고 하는 프랑스 단어입니다. 파르스로 돌릴 수도 있었다. 방건숙의 경우는 그렇게는 되지 못할 것이다. 절대적인 사랑을 확정할 수 없으니 사태는 수습하기 어려웠다.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드실 수 있겠는가 하고 솔직하게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걸 묻는 마음보가 벌써 털려먹은 증거라는 거예요. 나는 암담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때로는 병자이면 그것이 특권이냐고 반발하고 싶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디 그렇게 할 수야. 참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어리광이라고 봐 참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는 거지요. 하지만 이런 나날이 얼마나 계속될 것인가 하고 생각하면 무례한 말입니다만 죽어버릴까도 싶어요. 천만의 말씀을. 죽고 난 뒤에야 제 심정을 알아주지 않을까. 죽기 전에는 어떻게 해도 알아주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그런 감정이 사랑일지 모르죠. 그러나 그건 대단히 어리석고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알아주면 어떻고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어떻든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방건숙의 심각한 고뇌 앞에 나의 이런 말은 공소하게만 울렸다. 이미 서늘한 바람을 만들기를 단념한 선풍기가 돌고 있다는 형태만 보이려고 그저 돌고만 있으면서 자아내는 윙윙 하는 소리를 닮은 것이었다. 오늘 일만 해도 그래요. 이러한 서두로 시작한 방건숙의 얘기를 간추려면 다음과 같다. 방건숙이 남편 병실에 들어서자 남편은 날카로운 눈으로 한참 동안 쏘아보는 바람에 그녀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 얼떨떨한 자세로 서 있는 그녀에게 남편은 쏘아붙였다. 남편 문병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떤 놈과 어울려 소풍 다니는 거냐? 바른대로 말해봐. 뭐를 바른대로 말하라는 거죠? 방건숙은 겨우 이렇게 되물었다. 내 눈은 못 속여요. 바른대로 얘기해봐요. 어떤 놈하고 어울리는지 말하란 말이요. 그렇게 나를 모욕해야만 속이 시원합니까? 무엇이? 터무니없는 일을 만들어서 터집을 잡으니 저는 모욕으로밖에 느끼지 못하겠어요. 어떤 놈하고 어울려 놀다가 시간이 되니까 헐레벌떡 뛰어온 것이 분명하지 뭐. 그 땀이란 붉게 홍조된 얼굴만 봐도 안단 말이야. 더운 날씨고 여기서 여기까지 멀어요. 그 길을 걸어왔으니 땀도 날 게 아니에요. 얼굴이 홍조될 게 아니에요. 그 옷은 또 뭐야? 화려한 빛깔. 미장원에도 갔다 오셨구먼. 너절한 차림을 하지 말라고 당신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환양년처럼 꾸미라고 하던가? 환양년? 환양년이지 뭐야? 병에 시달려 우선 자기 몸을 가눌 기력이 없으면서도 하는 말에는 가시가 돋쳤고 앙칼진 힘이 있었다. 방건숙은 그것이 척은해서 그냥 참으려 했다. 그러나 남편은 흥분하기만 하면 끝나는 데를 몰랐다. 나 오늘이라도 퇴원해야겠어. 계집이 놀아나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꼴밖에 안 되니까. 언제나 이와 비슷한 일이 있긴 했지만 오늘은 좀 심했다. 그녀의 마음도 냉혹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음대로 하세요. 퇴원을 하건 말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볼장 다 봤으니까 이제 됐다는 마음보로구만.
내가 여기 오기 싫다는 것을 억지로 끌고 온 것은 하루라도 바삐 나를 생매장할 셈이었지. 그래 지금 내 힘으로 보행도 잘 못할 정도가 되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건가? 마음대로 하랄 수밖에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것이 아내로서 할 말인가? 당신이 나를 환양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이젠 반항조로 나오는구먼.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니까 당신도 마음대로 해요. 어떤 놈과 어울려 쏘다니든지 무슨 짓이라도 하든지 알아서 해요. 나도 그냥 죽지는 않을 테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한 적도 없고 앞으로 그럴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똑똑히 알았단 말이야.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듣고는 저는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나는 무엇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부부간의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다. 서툰 참견은 쑥스러운 결과밖에 낳지 않는다. 앞으로는 면회도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면회뿐 아니라 일체의 관심을 쓰지 말라고도요. 그래 앞으로 면회하러 오시지 않을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녀는 내게보다는 자기에게 타이르는 어조로 힘없이 말했다. 겉으로 하시는 말씀과 속마음은 다른 겁니다. 이 다음에 오시면 달라지실 겁니다. 반성도 하실 거고요. 저는 그런 건 기대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계속될 지옥이겠죠.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어쩔 수 없지요. 제가 짊어진 업고가 아니겠어요? 업고라는 말은 무서운 말이다. 나는 그런 단어를 발음하는 그녀의 입 언저리를 바라보았다. 꼭 담은 입술과 턱에서 귀로 이어진 야무지고 뚜렷한 윤곽이 새삼스럽게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죽을 것을 확신하며 죽기를 원하기까지 하는 마음으로 병자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란 바로 지옥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방건숙을 동정했다. 다른 경우 같으면 나는 그런 여자를 무서운 여자, 아니 꼬운 여자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녀는 그러한 감정을 자아내게 하는 여자와는 먼 거리에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방건숙이 불쑥 꺼냈다. 저 같은 여자를 아내로 한 그분이 불쌍하기도 해요. 그건 또 무슨 뜻입니까? 저는 제 개인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거든요. 개인에 대한 희망? 저는 음악가로서 대성하고 싶거든요. 훌륭한 음악가가 되는 것이 소녀 시절부터의 제 희망이었어요. 장하신 희망인데 어떻게 그것이 그분의 불행이 됩니까? 아내로서 전력을 다하지 못하니 그게 항상 그분의 불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자기를 사랑한 적이 있느냐는 말도 나오게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제가 나쁘지요. 지금도 계속 음악 공부는 하십니까? 이런 상황이니 어찌 정신이 집중될 수 있겠어요? 이런 가운데서라도 노력을 하셔야지요. 공부를 게을리하는 답도 있겠지만 제게는 천분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만둘까 합니다. 그거 안 됩니다. 계속 하셔야지요. 사람은 뭔가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가져야 합니다. 훌륭한 음악가도 못 되고 참다운 아내도 못 되는 이 엉거주춤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야겠어요. 나는 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음악을 계속하라는 권고가 나쁜 아내가 되어도 좋다는 뜻으로 바뀔 염려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오늘의 일에 적잖은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조용하게 자기 마음을 타이르듯 말했다. 좋은 아내가 되도록 애써볼 작정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하든. 방건숙의 얘기를 듣는 것이 고통스러워 나도 내 고민을 털어놓았다. 저는 역사학자가 돼보았으면 했습니다. 겸손하게 옛날을 내 나름대로 정리해 나가는 그런 학자 말이죠. 우리나라의 운명이 너무나도 기구하기 때문에 이 기구한 운명을 소상하게 챙겨볼 작정이었지요. 그러나 아내가 알아들어놓고 보니 모든 정력을 거기다 빼앗긴 셈이지요. 아쉽다는 감정은 나지 않습니까? 원래 제 자신에 대한 포부랄까 자신이 약한 존재였으니까 아쉽다는 생각 같은 것은 없었지요. 다만 이렇게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은 종종 느낍니다. 선생님은 너무나 겸손하시군요. 겸손과는 좀 다르죠. 평범한 사람이 지니는 그런 정도의 감정이죠. 어떻든 한번 지니던 희망이 뜻하지 않은 일 때문에 좌절된다는 것은 슬픈 일 아니겠어요? 우리는 좌절에 익숙해 있는 것 같네요.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좌절에 익숙함으로써 무기력하게 된다면 그건 만만치 않은 일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지만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우리는 좌절의 연속 속에 살아왔기에 좌절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그럴까요? 방 선생은 아직 순진하시니까 이런 좌절에 대해서 충격이 클 겁니다. 더욱이 음악에 천품이 있고 보니 그걸 중도에 포기해야 한다는 건 여간한 타격이 아니겠죠. 그렇지도 않아요.
만일 제게 음악에 대한 천품이 있다는 자신감만 있으면 세상 사람이 무엇 하게도 저는 소신대로 하겠어요. 그런데 제겐 천품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럴 바엔 좋은 아내로서의 길을 걸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하지 않겠어요? 두 가지를 양립시킬 수는 없을까요? 선생님의 경우는 어때요? 저야 단념한 지가 오래니까. 무엇을 단념하셨는가요? 학자 되기를 단념했죠. 결국은 양립시킬 수 없다는 뜻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게는 원래 재능이 없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따분한 말들이 오고 갔다. 그러나 그것이 방근숙의 침울한 기분을 푸는 데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았다. 그녀는 마산으로 직장을 옮기도록 서둘러야겠다고도 했다. 시간과 거리를 두고 생각하면 남편에 대한 애정이 솟는 모양이다. 이런 점에서도 나의 경우와 비슷했다. 마주 대하고 있으면 짜증이 나는데도 떨어져 있으면 애달픈 감정이 솟았다. 마산으로 정근하도록 서둘러야겠다고 한 방근숙의 말을 듣고 나는 대답했다. 드디어 장기작전 계획을 세우실 작정이군요. 우선 내 마음부터 가볍게 해야겠어요. 터무니없는 오해도 풀어야겠고요. 이렇게 말하는 그녀의 얼굴은 활짝 깬 하늘처럼 밝아졌다. 일주일 단위로 세월은 흐른다. 그 다음 일요일 나는 아내를 문병하러 떠나면서 옷차림에 대해 망설였다. 남방 셔츠 바람으로 갈까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맬까. 사소한 일에 망설이는 자신이 우스웠으나 일종의 딜레마임은 틀림없었다. 방근숙은 단정한 옷차림이 좋다고 했다. 아내는 점잖게 차린 나를 의욕의 눈길로 보았다. 이와 같은 상념이 떠오르자 나는 방근숙의 시선을 참작해야 할 것인가 아내의 비위를 맞추어야 할 것인가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였다. 아내에겐 정장을 입어야 한다는 설명을 누누이 했었다. 그랬는데 차림새를 금방 바꾸면 전날의 의욕을 더욱 짙게 할 염려가 있다. 방근숙은 단정한 차림이 좋다고 했다. 그랬는데 허술한 차림으로 가면 자기 뜻을 일부러 어긴 것 같은 느낌을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나는 새로 산 와이셔츠에 새로 산 넥타이를 메고 기차를 탔다. 그리고 기차간에서 나는 엉뚱한 공상을 했다. 방근숙의 차림은 전번 일요일처럼 화려할까? 그 앞날의 상태로 되돌아갔을까? 만일이라고 한 다음의 생각은 말로서 고쳐보기도 쑥스러운 노릇이었다. 그러다가 선뜻 내가 마산으로 가는 것은 아내의 병문안이 목적인지 방근숙과의 짧은 시간을 즐기는 것이 목적인지 하는 의혹이 뇌리를 스쳤다. 어떤 책에서 다음과 같은 글귀를 읽은 적이 있다.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폐병으로 입원할 경우 아내 3년, 남편 1년이란 말이 있다는 것이다. 풀이하면 여자가 1년 남짓 입원하고 있으면 아무리 충실한 남편이라도 바람이 나고 남자가 3년쯤 입원하면 정절한 아내라도 바람을 피운다는 얘기다. 불쾌한 얘기면 틀림없으나 세상 일은 그럴 수도 있으려니 하고 그저 보아 넘겼는데 방근숙에 대한 나의 의식이 이런 기억을 되살려냈다면 더욱 불쾌하다. 그렇다면 나는 방근숙에게 무슨 불순한 야망을 품고 있다는 것인가? 나는 아내에 대한 나의 애정을 새삼스럽게 다짐해 보았다. 조금도 금간대가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런데 의아한 일일까? 방근숙의 청초하고 건강한 모습이 떠오르자 시들어가는 병자에 대한 동정과 척은한 감정만이 전면에 나타나고 그 동정과 척은지심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은 허망한 예감조차 들었다. 음악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좋은 아내가 되겠다고 하던 방근숙이 아닌가. 나도 좋은 남편이라야 하겠다. 일체의 유혹을 뿌리치고 성심껏 아내를 돌봐야 하겠다. 그런데 신마단역에 내릴 때는 이런 상념은 말쑥에 꺼져버렸다. 나의 모든 신경은 방근숙이 와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는 눈이 되어 개찰구에서 대합실로 빠져들어갔다. 찾을 필요는 없었다. 방근숙은 저번 일요일보다도 더욱 화려한 빛깔과 무늬의 원핏을 입고 반가움에 귀여운 웃음을 띠고 내 곁으로 다가섰다. 우리는 별반 수다스러운 대화도 없이 대합실을 빠져나왔다. 그러면서 나도 방근숙도 얼굴을 붉혔다. 내가 얼굴을 붉힌 이유는 옷차림에 관한 한 나는 아내보다 방근숙의 눈을 택했는데 그 속셈을 방근숙이 알아차리지 않았을까 하는 데 있었다. 그러면 그녀가 얼굴을 붉힌 까닭은? 소상하게 알 수 없으나 나는 뭔지 그녀와의 사이에 암묵적인 양해 같은 것이 성립된 것처럼 느낀 흐뭇한 감정이었다. 택시에서 내려 병원 문을 나란히 걸어 들어가면서 나는 어찌된 까닭인지 운명의 문이라는 단어를 입안에서 중얼거려 보았다. 운명의 문. 그 문을 들어서면서 나는 하필이면 그날따라 운명이란 말을 자꾸만 되뇌었는지 모른다.
아내는 나를 보자 구김살 없는 웃음으로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내 마음 탓인지 차곡차곡 쌓인 하고픈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의 체관 같은 것을 느끼게 했다. 아무래도 당신은 그렇게 얌전하게 옷을 입는 편이 훨씬 훌륭하게 보여요. 또 옷을 가지고 시비요? 아내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아니요, 시비가 아니요. 그렇다면 훌륭해 보이느니 어쩌느니 할 필요가 없지 않소. 아내는 침대에서 반신을 일으킨 채 내가 벗어놓은 윗도리를 조심스럽게 들어 침대리 탁자 위에 놓고 내가 맨 넥타이 자락을 만지기 시작했다. 이거 당신이 골랐어요? 그렇지. 좋은 빛깔의 좋은 천이에요. 뭐 아무렇게나 고른 건데. 아내는 그 넥타이의 빛깔 배합과 무늬를 죄다 외워버리려는 듯이 응시하더니 또박또박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젠 안심했어요. 내가 없어도 맵시 있게 깔끔하게 멋진 옷차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 이젠 안심했어요. 이 5년 동안 아내가 내 옷차림에 관여한 적이 없었던 터라 나는 언제 당신이 입혀주어서 내가 옷을 입었나 하고 한마디 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언제나 허술한 차림만 하고 있는 당신에게 저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 손이 가지 않으면 언제나 그와 같을 것이라고만 생각했지요. 제 병이 나으면 당신을 곱게 멋지게 꾸며주겠다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랬는데 당신은 제 손이 가지 않아도 이처럼 멋지게 옷을 입을 줄도 아니 꼭 병을 낫게 해야겠다고 길을 쓸 필요도 없고. 나는 가슴속에 뭉클함을 느꼈다. 그러나 아내는 악이라고는 티끌망분도 없는 소녀와 같은 미소를 머금고 재롱을 부리듯 말을 이었다. 이처럼 맵시도 좋고 마음씨도 아름다운 남자를 남편으로 하고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았으면 그것이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고 해도 못나고 악한 남편과 100년을 산 것보다 행복한 일이 아니겠어요? 나는 이런 말을 하는 아내의 모습을 지금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볼 수가 있다. 그러나 그때는 한갓 푸념처럼 치고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었다. 방건숙의 남편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만큼 변해 있었더라고 한다. 지난번보다 더하게 화려한 옷을 입었으니 무슨 심한 소리가 터져 나올까 잔뜩 신경을 곤두세워 병실로 들어가는데 의외로 부드러운 남편의 표정과 말에 부딪혀 되레 당황하기조차 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의 남편은 사과까지 하더라는 것이다. 지난번도 그렇고 그 전번도 그랬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서 미안하오. 당신에게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 할 형편인데 욕설을 하다니 내가 나쁜 놈이오. 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내 병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용서해 주오. 강한 말에 반발을 느끼는 방건숙도 이처럼 풀이 죽은 말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더라고 하기에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거 보십시오. 지난 일요일 제가 뭐라고 합니까? 남편 되시는 분도 반성하실 거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그러나 그녀는 오늘처럼 남편이 행동하는 것보다 전처럼 터집을 잡으려고 드는 편이 훨씬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이런 말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었다. 방건숙의 그러한 심리를 어떻게 해석해 좋을지도 궁금했다. 이런 나를 보고 방건숙은 물었다. 선생님은 뭘 생각하고 계시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생각으로 되돌아가는 모양이든지 내 눈치를 살피며 물었다. 참 부인께서는 제 아내는 이제 안심하겠다고 말합디다. 안심한다고요? 자기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단정하게 옷차림을 할 수 있으니 이젠 기를 써서 병을 고칠 필요도 없다고요. 마음의 탓일까? 방건숙의 눈이 커다랗게 일순 빛났다. 그러고는 잠깐 사이를 두곤 말했다. 부인께서는 선생님을 지성껏 사랑하시는 모양이죠? 새삼스러운 물음이었다. 아니, 물음도 아닌 그저 근성으로 하는 말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엉뚱한 말이 나의 입에서 굴러나왔다. 지겹도록. 방건숙은 반문했다. 사랑이 지겨우세요? 그녀의 물음에 나는 당황하며 다른 말로 둘러댔다. 일종의 반어적 표현이죠. 예쁜 아이를 보고 밉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날 이상과 같은 대화를 신마산역 대합실에서 주고받았다. 오전에 만났을 때와 오후 헤어질 때와 각기의 가슴 속에 인 감정은 전혀 빛이 달랐다. 수줍은 체관을 소녀와 같은 미소에 담아 보인 아내를 나는 생각했고 돌연 풀이 주고 용서를 비는 남편을 방건숙은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게다. 이것도 운명의 문 아닐까요? 개찰구를 지나면서 방건숙은 아침결 내가 병원 문을 들어서면서 한 말을 모방해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농담으로서가 아니었다. 자기 나름의 골똘한 상념에 잠겼다가 거기서 깨어나며 하는 말이었다. 방건숙과 거리를 두어야겠다고
나는 다짐했다. 그녀도 역시 마찬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